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전립선 비대증 언제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된 서울 베스트 비뇨의학과 의원의 대표원장 맡고 있는 안치현입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에 따른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시거나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불만족스러운데 그냥 참고 지내시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오늘 좀 이렇게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수련 과정을 마쳤고요. 비뇨의학과 전문이고 대한충격파 재생의학회 학술이사 맡고 있고 대한비뇨의학과 의사의 학술위원 같이 맡고 있습니다. 제 전문 진료 분야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 하시는 그 질병이고 이로 인한 하부요로 증상의 관리까지 같이 좀 전문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나도 전립선 비대증일까?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검사 결과를 외우고도 계세요. 내 전립선이 한 몇 cc, 몇 그램 정도라는데 괜찮은 거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전립선 비대증의 정확한 그 병명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이로 인한 하부요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BPH, LUT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만큼 단순히 전립선 크기만 커졌다고 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립선 크기의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배뇨 증상이 동시에 있으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하부요로 증상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실제 전립선이 얼마나 커져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조금 불편한 그림이 있죠. 이제 초음파로 직장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초음파로 이제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을 파악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랬을 때, 그 그림의 오른쪽 위를 보시면 정상 전립선은 이제 20g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비대해진 전립선은 그 이상, 뭐 30, 50, 80, 큰 분들은 뭐 200g 이상까지도 커지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여기서 크기뿐만 아니라 모양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증상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가장 널리 쓰이고 공신력 있는 도구가 이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입니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이렇게 설문지로 질문 문항으로 답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첫 번째로 보시면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잔뇨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 잔뇨와 잔뇨감은 조금 다를 때가 많습니다. 실제 잔뇨는 얼마 없는데도 잔뇨감은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고 잔뇨가 굉장히 많은데도 나는 괜찮아, 잔뇨감이 없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은 잔뇨감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본다. 그러니까 소변과 소변 사이 간격이 2시간보다 더 짧아지면 빈뇨가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줄기가 끊어진다. 점정뇨에 대한 건데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다가 이제 복압까지 들어가서도 소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완결성 있게 보지 못하는 경우에 점정뇨로 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심한 세뇨에서 더 이제 진행이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소변을 참기 어렵다. 이제 요거는 급박뇨, 절박뇨, 요절박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막상 이제 변기 앞에서 그러신 경우도 있고 평소에도 소변이 마렵다 그러면 마렵다는 느낌과 못 참겠다는 느낌이 굉장히 가까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절박뇨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고 소변 줄기가 약하고 가늘다. 처음부터 갑자기 약해지는 경우보다는 보통 서서히 조금씩 약해지십니다. 우리가 세뇨라고 하는 증상이고요. 다음으로 6번은 금방 나오지 않는다. 주저뇨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느끼시기 시작하는 부분이 휴게소 같은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옆에 분들이 뭐 같이 소변을 보러 갔는데 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초조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저뇨라고 부르고 그게 반영된 문항이 6번 문항입니다. 7번은 이제 평소 잠을 자다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경우 요 증상이 이제 야간뇨라고 하는데요. 많이들 야뇨와 좀 혼동해서 많이 사용을 하세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되는 거긴 한데 야뇨라는 거는 이제 애기들 자다 깨서 소변을 보는 게 아니라 싸버리지 않습니까? 성인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거를 야뇨라고 하고 싸는 거, 야간뇨는 자다 깨서 보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다 깨는 횟수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수면의 질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낮에 활력이 없고 그리고 밤에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나 고령에서는 화장실을 오다 가다가도 낙상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뭐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원해서 나 꼭 수술해 주세요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7번
야간요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잔뇨감의 정확한 의미, 네, 이 부분 질문해 주셨는데요. 시원하게 나오긴 하는데 끝나고 덜 나온 것 같다. 이 말씀도 맞고요. 돌아서면 방금 소변을 봤는데도 또 보고 싶다. 요것도 될 수 있고요. 다만 조금 잔뇨감과 실제 조금 다른데도 잔뇨감이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뭐냐면, 소변을 보고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성기를 좀 털어주시죠. 근데 턴 다음에 좀 속옷에 묻어나는 것 같고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고, 그런 경우가 요도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실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잔뇨감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요도에 남아있던 소변이 조금 묻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좀 끝에 이제 뿌리에서부터 잘 털어주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해결이 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좀 잔뇨감이 있다? 그럼 요도가 아니라 실제 잔뇨감일 가능성도 있어서 문진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여쭤보는 편입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은 왜 치료받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의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조금 다른 기준인 것 같습니다. 유병률이 높다고 해서 그 상태가 정상이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병이 많이 걸려 있으신 거지 그분들이 많다고 해서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유병률이 높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지켜보셔도 되고 견딜만 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치료를 받는 것의 의의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내 옆 친구도 조금 불편해 하던데 내가 이 정도 불편한 건 괜찮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견디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느끼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조금 더 일찍 오셨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오랫동안 지내셨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또 기존의 생활 패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능 손상이 우리가 비가역적인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전립선 비대증은 저희가 수술해드려서 치료해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 이것을 그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저장도 하고 펌프 역할도 해야 되는 방광이 어느 정도 이상 변성을 겪게 되면 이제 비가역적인 손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아무리 잘해드려도 방광이 예전에는 100점짜리였다면 한 5, 60점 정도에서 만족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기능 손상이 되기 전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더 방광이 망가지게 되면 앞으로 나가는 기능이 너무 망가지게 되면 역류해서 신장 기능까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장 기능이 손상이 되면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잘 돌아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장 기능 손상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상태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다, 잘 관리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지 간단히 좀 소개 먼저 드리고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교정하시는 게 다른 치료에 항상 수반,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뭔가 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나는 어떨 때마다 좀 예민해져서 자꾸 소변을 봐야 된다든가, 그게 일반화되다 보면 사실 몸에 다른 신체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고쳐드렸을 때 굉장히 편해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경우를 잡아드리는 게 저희 하는 일 중에 하나고요. 다음으로 약물 치료. 다들 뭐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있지만 약물 치료 안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약물 치료로 안 되는 경우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족이 됐을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작게 써놨는데요. 이런 위의 치료들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신경학적인 뭐 뇌를 다치셨다든가 척추를 다치셨다든가 아니면 다른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에는, 아니면 너무 오래 방치된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카테터의 도움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도를 통해서 도뇨관을 넣어서 자가 도뇨를 하거나, 이제 손을 쓰는 게 좀 어려운 연세나 아니면 다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복부, 치골 위쪽에 방광에 통하는 길을 만들어서 오른쪽 같은 카테터를 삽입한 상태로 지내시게 됩니다. 오랫동안 소변이 차게 되면 아까처럼 신장 기능 손상이나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출해 드리는 건데요. 저희 어떻게 보면 치료의 좀 조기 치료, 그리고 적절한 시기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삶의 질이 손상되는 자가도뇨나 상치골 방광루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습관 점검과 교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치료법 같은 느낌이 아니실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국제 전립선 증상표에서 2번 문항,
빈뇨에 대한 문항이었죠.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 보는 경우. 7번 문항, 자다 깨서 보는 경우, 야간뇨죠. 이 두 가지는 실제로 내 몸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네. 보면은 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우리가 WHO 가이드라인 중에 하루에 1.5에서 1.8리터의 물을 섭취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조금 오해하시거나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과일도 드시고 아니면 뭐 가끔 뭐 차도 한잔 하시고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집착적으로 물을 찾아서 드실 필요는 별로 없으세요. 물론 운동을 강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여름과 겨울에 여름에는 땀으로 소실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목이 마를 때 드시는 것만으로도 수분 보충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마셔야 된다, 1.5리터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 다 하시고 1.5리터, 1.8리터 물을 또 따로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드신 물은 어디론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간다고 하면 소변을 자주 볼 수밖에 없죠. 방광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커피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커피는 드시면은 방광 자극 증상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알코올, 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알코올은 또 하나 이제 안 좋은 부분이 방광에 짜주는 기능, 배뇨근의 활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사실은 비뇨의학적으로 특히나 소변 보는 게 불편하신 분들한테 막 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호식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왼쪽 아래에 보면 이제 과일과 야채 맛있기도 하고 몸에도 좋은 부분이 많은데 과다하게 수분의 섭취를 이미 하고 계신데 야채와 과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난 물을 안 마셔 이런 분들 중에 실제로는 과일과 야채 때문에지만 그 이상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거는 조금 자중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릴 때도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제가 감기 걸린 사람 이제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감기가 걸렸을 때 전립선 비대증을 오래 앓으셨거나 그 내가 소변이 좀 불편한데 아직 관리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감기약도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잘 아시는 분이 많아지셨는데 내가 평소에 조금 불편했어 하시다가 감기약 드시고 갑자기 이제 소변이 안 나오는 증상, 저희가 그걸 급성 요폐라고 부르는데 응급실에 방문하시고 또 카테터 삽입한 채로 오셔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들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제 물 드시거나 이런 것들은 평소에 너무 우리한테 젖어 있는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거나 이런 것들은 미리 체크하고 조금씩 맞춰 나가시면 나중에 훨씬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물 많이 안 먹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실제 그런지는 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실제 그런지를 볼 수 있는 게 이 72시간 배뇨 양상 기능 검사, 3일 동안 쓰는 거죠. 내가 몇 시에 소변을 얼마나 봤는지. 모든 환자분들한테 이 검사를 하지는 않고 저희가 배뇨일지라고 부르는데, 야간뇨가 굉장히 심하시다거나 빈뇨를 강하게 호소하시는데 본인은 물을 안 드신다고 그러고 방광 기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을 때 실제로 내가 소변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를 측정해야 상담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물을 어떻게 섭취하고 어떻게 배뇨를 하고 있고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인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다 주 5일제를 하니까 이게 72시간 동안 직장에서도 체크하기 너무 힘드시니까 보통 말씀드릴 때는 72시간까지가 만약에 어려우시면 이틀만, 한 48시간 정도만 주말에라도 한번 적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잘 적어주시고 치료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약물 치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 중에 여러 가지 약물 상품명들이 나오고 있지만 성분명도 다 다르고요. 크게 봤을 때는 3가지 정도로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하부요로 증상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크게는 전립선 약에는 2가지 계열이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는 평활근의 이제 긴장도를 좀 풀어주는 알파 차단제, 그리고 2번째는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는 2가지를 병합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요. 방광약은 방광이 좀 급한 이제 변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거나 과민성이 좀 있으신 분들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누구나 잘 때는 소변을 안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항인형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약물로서 보충을 해주는 경우는 자다 깨는 횟수가 너무 증가하는데 실제 항인형 호르몬이 좀 옅게 나오는 것 같다거나 실제로 봤을 때 보충이 좀 필요하시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전립선 약에 방광약을 추가해 드리기도 하고 야간요 약을 추가해 드리기도 하고 3가지를 조합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약을 드시면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어떤 질문들이 좀 있으세요. 약 먹으면 낫느냐, 그리고 약을 바꾸면 더 좋아질까, 약 개수를 추가하면 효과가 2배, 3배가 될까, 언젠가는 약을 끊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조금 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약을 먹었을 때 낫는다는 개념이 지금은 고혈압 당뇨 약은 계속 먹는 게 좋다는 인식들이 많이 좀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 약 먹어도 낫지도 않는데 왜 먹냐라고 했을 때 고혈압 약은 먹고 관리를 해야 다른 병이 안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립선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드시는 동안에는 배뇨 증상도 좀 좋아지고 완화되는데 약을 안 드시면 사실은 효과가 없어져요. 내 몸에 약이 어느 정도 농도 이상으로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인데, 드시는 동안만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드시면은 여러 가지 증상의 악화를 좀 완화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까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나는 그런 비율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게 의미가 없는 치료법은 아니다. 약을 바꾸면 더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에는 우리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똑같은 비아그라 계열 실데나필을 드시더라도 어떤 분은 요 약이 더 잘 맞아, 어떤 분은 요 약이 더 잘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약에도 여러 가지 성분, 같은 계열이더라도 성분이 다른 약들이 있고 부작용이 좀 덜한 약들을 찾으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의 종류를 바꿨을 때 원래 그전 약에서도 효과를 봤다 그러면 사실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보시기에는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약 개수를 추가하면 좋아질까요?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인데, 개수를 2배로 늘린다고 해서 약에 대한 효과가 2배로 느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약 한 1.5배, 1.2배 정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불편하고 나는 수술적인 치료를 좀 안 받고 싶다 혹은 미루고 싶다고 하실 때는 개수를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많은데, 실제로는 약을 계속 드시는 게 좋고 약을 드시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술 혹은 시술을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내가 수술을 언제 해야 할까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2023년도에 AUA, 그러니까 미국 비뇨의학회에서 냈던 가이드라인인데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꼭 수술하셔야 되는 분들은 신장 기능 손상이 왔을 때,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반복되는 요패, 소변이 안 나오는 증상이 여러 번 생겼을 때, 그리고 방광 결석, 소변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다 보면 방광 안에 고인물처럼 물이 고여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석이 계속해서 재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광 결석으로 인해서 방광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줄어들기도 하고 요 하부혈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꼭 수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혈뇨가, 간혹 나오는 혈뇨가 조금 섞여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혈뇨가 점점 진해지시고 더 심해지세요. 빈혈까지 이어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 적응증, 그러니까 반드시 수술하셔야 되는 경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의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전립선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약물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알 드실 때 효과가 100이었을 때 2알 드실 때 200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2알까지 먹어봤는데도 만족스럽지는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수술을 고려해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물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 2가지 경우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 다른 병들에 대비해서 약의 개수를 하나라도 좀 줄이고 싶다. 조금 더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반대로 좀 젊은 분들 중에 전립선 비대증 약만 먹고 있다. 챙겨 먹기가 너무 귀찮으시죠. 그래서 많이 번거롭기도 하고 빼먹으면 또 불편하시고, 이런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시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수술을 받는다면 어떤 수술들이 있을까? 예전에는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 요도로 들어가서 루프로 이제 전립선을 좀 긁어내서 길을 열어주는 그 수술 하나밖에 없었다면, 홀랩 수술, 요즘에는 뭐 유로리프트, 그리고 리줌, 아쿠아블레이션까지 상당히 다양한 범위의 수술들이 개발이 되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지가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면,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은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성기로, 이렇게 요도로 저희가 기구를 넣어서 안쪽에 있는 전립선을 긁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이긴 한데, 이 수술의 치명적인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 위에 있는 그림처럼 비대 조직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절제를 다 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시경으로 봤을 때 그 깊이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 실제로는 비대 조직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재발률이
많이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른데 약 15에서 20%까지도 재발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뭐 합병증 혹은 부작용, 출혈도 상당한 편이고, 성기능 장애, 특히나 사정 장애가 상당히 생기는 편이고, 요실금까지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때는 약물 치료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홀랩 수술, 지금도 많이 하시는 수술 중에 하나고 상당히 훌륭한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홀뮨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 탈핵 안쪽에 있는 내부 핵을 없앤다, 뜯어낸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캡슐과 전립선 비대 조직 사이를 갈라내서 방광 위로 밀어 올리고, 그 다음으로 밀어 올려진 조직들을 이제 분쇄기, 저희는 모셀레이터라는 분쇄기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 비대 조직이 거의 뿌리가 뽑히기 때문에 재발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술하는 영상을 아주 짧게 좀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돌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대부분 이 돌들이 캡슐과 안쪽에 있는 비대 조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이 면을 잘 갈라내서 수술하기 때문에 비대 조직, 잔여 비대 조직이 굉장히 적은 그런 이제 개선점이 있었던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운 재발률 개선을 보이고요. 최근에는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을 거의 대체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저가 물론 절제, 잘라내는 기능과 함께 피를 먹기 하는 지혈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출혈이 없진 않아요. 그리고 성기능 장애가 이제 사정 기능이 예전 이제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70% 이상의 뭐 80% 이상으로 보고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사정 장애는 거의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오히려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보다 좀 요실금 비율이 좀 늘어났어요. 수술 직후에 한 12에서 15%까지도 보고를 하고 6개월 정도 지나가게 되면 한 2%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 2%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른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괄약근에 뭐 인공괄약근 삽입을 한다 든가 이런 경우도 간혹 있다 보니 아무래도 홀랩 수술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망설이시는 건 성기능 장애 그리고 요실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효율적이고 전립선 비대증, 비대 조직을 잘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합병증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다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가장 널리 쓰이는 기술이 된 전립선 결찰술 유로리프트라는 상품명인데,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저런 기구를 통해서 오른쪽처럼 전립선 비대 조직을 묶어줍니다. 묶어줘서 사이에 전립선 요도를 확보한다는 기술인데, 아래쪽 보시면 왼쪽 꽉 막힌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전립선 요도에서 봤을 때 방광이 좀 보이는 게 좋은데 전혀 보이지 않고 꽉 막혀 있는 그림에서 오른쪽처럼 묶고 나면 전립선 요도가 확보가 되고 뻥 뚫리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전립선 결찰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묶어서 요도를 넓히는 개념인데, 가장 큰 장점은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10에서 15분 정도 오면 끝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심폐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아주 고령이신 분들에서도 따로 국소 마취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기능 보존 면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사정장애가 보고된 바가 없다고,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합병증 면에서는 굉장히 우월한 편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전립선 비대증 결찰술을 하고 나서 좀 마음에 안 들면 안에 이제 요도 쪽에서 클립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수술법이 나왔지만 가역적인 수술법으로는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계점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증상 개선의 정도가 뭐 깎아내거나 비대 조직을 없애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묶어버리고 말다 보니까 개선 정도가, 특히나 최대 요소, 소변 나오는 속도 면에서는 사실 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보여드렸던 IPSS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에서도 개선 정도가 사실은 조금 제거술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절제식 방식에 비하면 아무래도 성적이 좀 안 좋다. 특히 5년 정도 시술하고 지났을 때 한 20% 정도는 재발을 한다. 그 20% 안에는 10% 정도의 재수술, 그리고 10% 정도의 그 투약을 다시 하는, 약을 다시 드셔야 되는 비율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재발이 너무 싫다라는 분들은 유로리프트를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좀 있는데, 정확하게 구조를 좀 파악해야 된다.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을 하기에 부적합한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보통 좌우 이제 외측엽을 결찰하면서 안쪽 길을 열어주게 되는데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침범되어 있다든가, 특히나 방광에서 전립선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턱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방광목이 높다, 방광목 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할 수 없거나
이게 굉장히 심해서 사실은 유로리프트의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 분한테 시술하지 말자라고 저희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한 시술법에 대한 숙련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중등도 정도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시술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집도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전립선 요도를 이제 단면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봤을 때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굉장히 전립선의 이제 한쪽이 굉장히 비대칭 쪽으로 튀어나와 있을 때 하나의 결찰사로는 제대로 결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위치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각도에서 멜 수 있도록 저희가 스태킹, 그러니까 겹치기 방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술 방식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 보시면 방광목이 굉장히 높다 보면 우리 주차장에서 물 들어오지 말라고 차수벽 같은 거 세우지 않습니까? 차수벽이 세워져 있는 상태로 계속 소변을 보시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차수벽 위쪽으로 결찰사를 넣어서 열어드려서 위쪽 공간을 열어드리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더 진보된 테크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 이제 노란색,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중엽비대, 전립선이 좌우연만 있는 게 아니라 중엽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찰수를 하더라도 밸브처럼 중엽이 남아서 길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안쪽으로 묶어서 4시나 8시에서 묶어줌으로써 그 중엽도 좀 결찰을 제대로 해줄 수가 있다라는 기술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조직을 조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경험이 상당히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중엽비대 결찰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좀 나온 시술법인데 리줌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전립선 안쪽에 이렇게 스팀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침을 발사를 하고요. 여기서 증기를 주입하면 세포, 전립선, 비대 조직 사이사이로 이렇게 증기가 뜨겁게 들어가면서 약간 붓기도 하지만 조직의 괴사가 유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전립선 비대 조직에 이렇게 수증기를 주입을 하고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괴사된 조직은 흡수되기 때문에 한 1에서 3개월 뒤에 요도가 다시 이렇게 확보가 되더라 라는 게 리줌 수술의 핵심 이제 시술 방식입니다. 근데 체내에 이물질이 안 남죠. 유로리프트 결찰술 같은 경우는 결찰사가 내 몸에 남지만, 아무리 뺄 수 있다 그래도 남지만, 리줌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남는 거는 없죠. 그리고 성기능장애의 확률이 유로리프트보다는 조금 더 있어요. 유로리프트는 거의 100% 가까운데 리줌 수술 같은 경우는 한 90%, 95% 정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정관 같은데 잘못해서 이제 스팀이 쪼여지게 되면 아무래도 정액량이 확 줄어든다든가 이런 단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방광목 같은 데 시술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방광목 이제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근데 제일 큰 이제 한계점은 아무래도 증기를 주입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붓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몸에 링거라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IV 이렇게 정맥주사관만 있어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요도로 관이 들어간다면 이걸 일주일 동안 유지를 해야 되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시죠. 증상 개선 정도도 사실 제작한 만든 회사에서 발표한 거는 결찰수보다 많이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리얼 월드, 현실에서의 어떤 결과들은 결찰술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개선 상태의 유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앞으로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이 지났을 때 한 20% 정도는 재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효과가 증명된 바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돼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 환자분들의 어떤 기능적인 보존을 우선시하실 때는 아직은 결찰술을 조금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아쿠아블레이션이 있습니다. 워터젯 로봇 수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일 큰 차이점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시술들은 내시경만 봅니다. 내시경만 보고 수술을 끝내고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과 초음파 소견을 두 개를 종합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동시에 보면서 설계를 해주면 이 설계도대로 로봇이 워터젯을 분사해서 실제로 그 절제 대부분을 로봇이 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수술되는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점을 찍으면 로봇이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번 잘라볼래? 이렇게 해주면 그 안에 저희가 조금 더 미세 조정을 하고 1mm 단위로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색깔이 살짝 바뀌는 지점들이 그 비대 조직인데, 저희가 그렇게 설계도를 주면 로봇 팔이 저렇게 물을 쭉 분사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번으로 안 끝나고 2번, 3번 하게 되는데, 보통 2번, 3번 하더라도 일반적인 절제술보다 훨씬 짧은 한 10분 정도 만에 절제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내시경으로도 동시에 물줄기 나오는 걸 다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특장점들이 있는데 보면은 요거 좀 특이해서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화면이 물줄기가 나오면서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면은 있는데요. 자, 환자 입장에서는 오른쪽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을 지금 절제하고 우리 입장에서 오른쪽은 절제 안 하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절제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그 다음 절제를 할 겁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조금씩 절제를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나비 모양 같다 그래서 나비상 절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굳이 두 번 절제를 하는 이유는 그 아래에 지금 여기 6시 방향에 이렇게 여기에 정액 나오는 구멍, 정구가 있기 때문인데 사정 기능을 보존하기, 성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절제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워터젯을 열을 가하지 않고 절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뭐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홀랩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라내겠다고 생각한 범위 이상으로 그 깊이 사실 열 손상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 이제 병리학 소견을 좀 보시면 현미경으로 조직들을 잘라서 본 건데 위쪽은 열을 가하지 않고 절제했을 때 우리가 확보한 공간 외의 부분들은 건강하게 살아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아래쪽은 확보한 공간이 왼쪽에 있고 그 안쪽 조직들이 상당히 손상이 돼 있더라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성기능 장애나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이런 가열 방식 때문이 아닐까라고 지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왼쪽 보시면 나비 모양으로 설계를 하고요. 이렇게 나비를 닮았다 그래서 나비상 절제고요. 그래서 장점을 정리하면 절제 시간과 수술 시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요거는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이랑 비교를 해놓은 건데 절제 시간은 뭐 압도적으로 5배 이상 짧고요. 그리고 요거는 전체 수술 시간 설계도 해야 되고 끝나고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봤을 때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은 재발률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크기에선 잘 수행하지 않습니다. 홀랩 수술은 큰 전립선에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되는데 평균 시간이 홀랩 수술의 반보다 좀 더 짧다. 특히나 이게 초기 연구인 걸 생각하면 더 짧아질 수 있는 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제 시간, 수술 시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요속이나 이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 개선 효과는 다른 전립선 절제술 혹은 홀랩보다 떨어지지 않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오래 지속됩니다. 당연히 깊이를 보고 비대주기를 싹 절제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성기능 장애 확률이 낮습니다. 대신 0은 아니에요. 절제술 중에는 탁월하다고 할 정도로 성기능 장애 확률이 낮아서 말씀드렸던 사정장애 확률이 아까 홀랩에서 70에서 8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아쿠아블레이션 워터젯 수술에서는 작은 전립선 80g 미만의 전립선에서는 한 7% 정도 보고가 되고 80g 이상 뭐 130g 이런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한 20% 초중반대 정도로 이제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실금의 위험이 매우 낮다. 라고도 말씀드리는데 초기 연구에서는 요실금 위험이 조금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몇 년을 시행하면서 거의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제식 수술법보다 합병증이 적다. 이거는 수술 당시에, 수술 직후에 뭐 출혈이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더 환자가 안 좋은 길로 빠지는 비율이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에 비해서 이제 훨씬 낮은 거, 유의하게 낮은 걸로 나와서 초기 FDA 연구에서도 그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건 개인적인 자랑 혹은 개인 광고인데 제가 아시아 최초로 그때 500내를 하고 경험들을 조금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그 범위 안에 들어오신 분이 한 200명 조금 안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을 좀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조금 뉴질랜드까지 좀 찾아갔었던 사람이 있는데 왼쪽 아래에 계신 분이 홀랩 수술을 처음 고안하신 수술 방법을 처음 발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이제 아쿠아블레이션을 개발하는 초기 연구를 진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만나서 여러 가지 홀랩 기술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아쿠아블레이션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요실금이 거의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괄약근의 구조에 맞는 수술법이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 논문은 그 전립선 근치적 절제술, 그러니까 전립선 암에서 하는 수술에서 수술 이후에 요실금이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를 연구하다가 이제 카데바 해부를 통해서 전립선 근처에 있는 괄약근의 구조를 분석하는 논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거 세로 단면인데 세로 단면을 봤을 때 A, B, C가 각 비율로 이제 여기서 갈색으로 보이는 게 괄약근이고요. 보시면은 균등하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위쪽에 조금 더 두꺼운 사람이 있고 거의 올라타다시피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쿠아블레이션은 사실 각도를 225도까지밖에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위쪽은 절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괄약근이 상당히 잘 보존되는 게 아닌가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환자분들이 요실금 때문에 고생하신 분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요. 사정장애가 100% 예방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로봇이 다 해주는 수술이 아닙니다. 로봇은 절제만 하고 집도의가 설계도 해야 되고 마무리까지 다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설계가 미흡하면 아무리 아쿠아블레이션을 하더라도 기능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마무리가 미흡하면 사실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죠. 그래서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과 위험도를 분석했던 논문에서는 이미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을 굉장히 많이 했던 숙련도가 높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거기 때문에 동등하게 연구가 됐다고 보지만, 만약에 나는 조금 경험이 좀 부족한 집도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합병증의 가능성이 좀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치료를 받아야 할까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이전에 있었던 질문 한번 좀 답변을 드리면, 네, 김상수님 질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유병률이 젊은 나이에서도 높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실제로 전립선 조직은 40대 이후에 조금씩 더 비대해진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40대 이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부요로 증상들은 실제로는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 원발성 방광 경부 협착 혹은 폐색 이렇게 얘기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구조만 해결해 줌으로써도 굳이 전립선 절제를 하지 않아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다른 문제들, 신경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면밀한 진료가 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40대 이후에는 특히나 이제 40대 후반쯤 되시면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약간 동반돼 있다가 조직학적으로도 전립선 비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40대 중후반으로 오시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점점 힘들어지셔서 병원 내원하시는 분들, 특히나 수술을 조금 이른 나이에 받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그리고 아직은 청춘이다님 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수술법에 다를 것 같은데, 이런 시술은 부분 마취를 하고 진행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모든 수술들이 사실은 전신 마취를 안 하셔도 되는 수술법들입니다. 실제로 수술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알려진 홀랩 수술 같은 경우에도 척추 마취 혹은 미추 마취, 엉덩이 주사를 통해서도 너무 크지만 않다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한 200g 정도 되는 전립선 비대증 홀랩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척추 마취를 한다 그러면 조금 중간에 척추 마취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분들께는 전신 마취 가능성, 전환 가능성도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리줌, 홀랩, 그리고 리줌, 유로리프트,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부분 마취까지는 아니어도 부위 마취, 엉덩이 주사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미추 마취 정도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시고, 유로리프트 그리고 리줌 같은 경우에는 부분 마취, 저희가 하는 부분 마취는 어떻게 하는 부분 마취냐면 요도에다가 젤리를 주입하고 좀 기다립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아프지 않게 시술이 가능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좀 PPT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언제 치료를 받아야 할까를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AUA 미국 비뇨의학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왼쪽, 오른쪽, 신장 일행 손상, 반복되는 요폐, 방광 결석 재발, 비대증으로 해서 혈뇨가 나온다. 그리고 약물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약물 치료는 그럼 언제 받아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불편할 때 받아야 되느냐, 수술적인 치료는 내가 어느 정도 불만족스러울 때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아직도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대담했던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아래 기사를 긁어왔는데, 이분은 맷 애슐리라는 유로리프트 키닥터예요. 유로리프트 신제품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고 실제로 결찰수를 굉장히 많이 경험도 하고 초기 개발부터 같이 참여했던 교수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아쿠아블레이션 연구 초기 200명 좀 안 되는 환자들 연구에서랑 비슷한 결과들을 공유하게 돼서 좀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전립선도 크시고 뭔가 이제 증상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치료가 진행이 됐을 때 더 만족스러우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초기에 내가 조금 불편감을 느꼈을 때 개입을 해서 약물 치료도 조금 일찍 시작하시고, 아니면 시술 유로리프트, 리줌, 아쿠아블레이션, 홀랩을 조금 일찍 받으신 분들이 효과도 더 좋고, 특히나 리줌이나 유로리프트는 지속성에 의문이 좀 있는 수술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 수술이다 보니까 그런 시술들을 조금 일찍 받았을 때 더 길게 쓸 수 있고 더 큰 도움이 되더라, 만족도도 더 높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조기에 개입하는 치료들이 더 필요해지지 않을까, 환자분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것들이 아시면
훨씬 더 크게 삶의 질에 도움을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진료를 받아야 할까? 뭐 진료를 빨리 받아야 되고 조기 개입하고 평가도 받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떤 곳을 가야 하느냐? 그래서 저도 좀 어떻게 좀 권고를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이 돼서 찾아봤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료 공고안이라고 대한비뇨기과 학회에서 낸 게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단순 병력 청취, 대화 나눈 것 이외에도 어떤 설문제도 하고 어떤 검사도 하고 이런 게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근거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병력 청취 어떻게 치료받았고 어떻게 불편해지셨고 이 관련한 거 다른 것들은 어떤지 다른 약들은 뭘 드시는지 이외에도 설문지를 동시에 하도록 돼 있고 요속 잔뇨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초음파 검사를 해서 내 전립선의 크기와 구조를 알 수 있어야 하고 혈액 검사 전립선 특이 항원 PSA라고 요즘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가 40대 이후에 배뇨 증상을 가진 환자에서는 초반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다 가능하고 중요한 건 조기에 개입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우선 가까운 곳 위주로 좀 방문을 먼저 해서 내 기본적인 사항들을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디서 받아야 될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수술법을 다 다루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경험이 좀 많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하나의 수술법만 다루는 기관에 가시면 사실 그 수술을 추천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나는 기능 보존이 더 중요한데 나는 나중에 재수술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내 남성성이나 이런 거를 100%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무조건 절제술을 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절제술을 하셔야 기능이 확실하게 좋아질 분들한테 비절제식 방식만을 권한다든가 이러면은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겠죠. 유로리프트가 짧다고 해서 간단한 시술이 아니고 아쿠아블레이션이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로봇이 다 해주지 않는 것처럼 경험이 많은 집도의를 찾는 건 언제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는 전립선, 방광, 신장 상태 확인이 중요하고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치료법을 권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 전에 비해서 굉장히 급격한 신체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이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처해주면서 설명받을 수 있는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질문을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네. min80, min80이라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피나 계열의, 아마 피나스트라이드 계열의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피나스트라이드 계열은 탈모약은 1mg 계열로 1mg으로 패키징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네, 다른 질문은 답변 드린 것 같고 밑에 방광내시경 관련한 GBJ라는 분께서 방광내시경은 간단한 시술인가요? 방광에 결석이 있는데요. 효과적으로 없애는데 방광 쇠석술은 별로인가요? 시술 시간도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쇠석술이라는 게 보통 얘기를 하실 때 체외 충격파를 이용한 쇠석술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방광 결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외부 체외 충격파를 이용한 쇠석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레이저를 통해서 절제를 하만으로도 뭐 수면화 진행도 가능하고 맨정실에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조금 방광 결석이 있는데 이걸 방치하시는 거는 정말 좀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방광 용적 자체도 많이 못 써서 빈뇨도 겪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극 증상이나 그 안에서 균도 또 자랄 수 있고 하니까 요거는 크기에 따라 정말 다르지만 시술 시간은 작은 경우에는 정말 10분, 20분 만에도 끝나고 뭐 저는 제일 큰 방광 결석 거의 한 10cm짜리 방광만한 방광 결석을 제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2시간 이상 걸렸어요. 시술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워낙 다르셔서 크기나 이런 걸 실제로 보고 저희가 상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 매지션 브이로그님의 질문을 답변을 드릴게요. 전립선 비대증 진단 후에 수술 받으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부작용이 걱정되네요. 초음파 검사에서 비대증이 있고 PSA 수치도 높다고 나오면 암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까요? 우선 좀 순서대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 질환, 그러니까 뭐 종양, 악성 질환은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암은 자극 증상, 특히 빈뇨, 뭐 잔뇨감, 뭐 야간뇨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방광 기능이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하면 수술 이후에 증상은 거의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사정장애 혹은 요실금
그래서 수술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면 좋겠고, 비절제식 방식 같은 경우에도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하셨을 때 좋을 만한 그런 시술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제 구조와 모양을 파악해서 저희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엔세이드님의 답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30대 초반 남성인데요. 통증 없는 5mm 요관결석 때문에 시트로신, 탐슬로신 염산염이라는 약을 벌써 2달 정도 드시고 계신데 장기간 먹어도 괜찮나요? 답변이 조금 우선 지금까지 특별한 어떤 부작용을 겪지 않으셨다면 대부분은 괜찮으세요. 길게 드시는 것 자체는 괜찮으시고,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들이 부작용이 아주 적은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을 난 먹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다른 사정장애라든지, 아까 절제술을 받으시면 사정장애가 생긴다고 했는데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미 사정장애가 있으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특히나 탐슬로신 염산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들 중에 소변 속도는 점점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 평활근의 이완 효과도 좋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없다고 하시면은 중장기적으로 드시는 게 우리 엔세이드님한테 큰 문제가 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관결석이 굉장히 아플 수 있는데 통증이 없다고 하시고 크기가 크지 않아서 오히려 좀 다행입니다. 언제든지 아프면 바로 응급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고준철님 답변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변을 보고 좀 속옷에 묻어있는 게 싫어서 음경을 눌러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습관이 있는데 음경에 손상을 줄 수도 있을까요? 내가 통증을 느끼시는 정도가 아니고 적당히 짜내는 정도로 소변을 빼주신다고 그러면 대부분은 문제는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들고 많이 불편하시고 귀찮다고 하시면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뿌리부터 음낭을 좀 뒤쪽으로 밀어서라도 뿌리에서부터 끝까지 털어주시면 아무래도 묻어나거나 이런 부분 훨씬 더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게 누르지 않으셔도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셨을 때 요도가 다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민님, 아보다트 같은 약은 부작용이 발기부전이라는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많이 높나요? 탈모약으로도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작용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지는 않아요. 작게 보고하는 데는 10%대를 보고하기도 하고, 많이 보고하는 데는 한 50%까지도 이제 발기 관련한 증상 점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발기라는 게 100% 되고 0%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중간 범위들이 이제 연속성이 있는 거다 보니까, 나는 이 정도 떨어지는 거 괜찮아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불편해 이런 분들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모약이 상대적으로 용량이 낮은 이유는 부작용이 더 적으면서 이제 탈모에 효과가 있는 구간을 잡은 건데, 탈모약만 드시더라도 부작용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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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80님의 질문, 그러니까 탈모약이 발기부전이나 성욕감퇴를 발현시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지금 같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분이 느끼시는 그 정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히 부작용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밑에 볼까요? 네, 도갈님, 비뇨의학과 시술이나 질환 중에 요로결석의 통증이 제일 심할까요? 시술에 대한 통증은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환 중에 요로결석이 통증이 되게 심한 편은 맞습니다. 저희가 10점 만점으로 표현하는 이제 그 점수 분류 체계가 있는데, 요로결석은 7점 정도로 얘기를 하고, 10점이면 정말 사망에 이르는 거고, 9점 정도가 화상이었나 그렇고, 7점 정도가 이제 분만에 해당하는 건데, 요로결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산통에 해당할 정도로 많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질환은 맞아요. 양성 질환 중에는 거의 손꼽을 정도로 아프시지 않을까 싶고요. 시술로 치면 시술은 최근에 나온 시술들은 많이 안 아파요. 그래서 뭐 아쿠아블레이션은 절제술인데도 환자분 중에 통증을 세게 호소하시는 분이 거의 없고요. 유로리프트 리중 같은 경우에는 유로리프트가 만약에 신경다발을 건드린다거나 이러면 좀 아플 수 있지만, 시술 자체는 그냥 아무 마취도 안 하고도 하실 수 있고, 리즘도 조금 뜨겁다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최근에 개발된 거는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뭐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 계속 열을 가하는 상태로 1시간 이상 시술하고 막 그랬고, 홀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은 수술 끝나고도 열 충격 때문인 것 같은데, 통증이 한 2달 정도까지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자, 다음에 볼까요? 왕구이님,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직업이면 전립선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나요? 자전거도 전립선에 안 좋다는데 사실일지.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아직은 있어요. 확실하게 정립된 건 없는데 앉아있는 분들이 확실히 골반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건 맞습니다. 특히나 전립선 염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돼 있어요. 압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보통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에 있어서도 우리 이제 뭐 다른 조직들은 혈관이 잘 들어오고 혈류가 잘 통해야 더 빨리 커질 것 같은데 전립선 비대증은 또 특이하게 혈류가 떨어지면 전립선 비대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더 빨리 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불균형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산소 스트레스 때문인지 정확히 활성산소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기전이 명확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혈류가 떨어지는 것이 전립선에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 자전거 전립선에 안 좋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전립선 안장을 잘 보시면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얇고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아프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 들썩들썩하면서 혈류를 그래도 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푹신하게 해주면은 계속 그 쿠셔닝 때문에 계속해서 혈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줍니다. 그런데 비뇨기학과 입장에서는 자전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전거 너무 좋은 운동이죠. 하체에도 좋고 건강에도 많이 심혈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립선 건강에만큼은 사실은 조금 말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희 환자분 중에도 자전거 동호회도 하시고 뭐 정말 선수처럼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수술 끝나고는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한 달만 좀 참아주시면 안 되겠냐. 특히나 자전거 타시다가 막 혈류로 오시고 또 피 많이 나시고 이런 분들도 워낙 많으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수술 직후에라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취미로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전립선 안장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쓰고 계시겠지만 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매튜라는 분이 해주신 질문이 있네요. 네. 저번 주에 소변 검사상 클라미디아가 검출되어서 어제까지 7일간 독시사이클린 정을 먹었는데 오늘부터는 성관계 해도 안전할까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여전히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에는 독시사이클린으로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병원균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성관계 하신다고 했을 때 옮길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 그러면 퍼센트 자체는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석적으로 권해드릴 때는 항상 약을 다 드시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소변 검사를 다시 해서 검출되지 않는 걸 확인하고 이제 관계하시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하실 때 만약에 지금 확실하게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꼭 그 피임기구 콘돔 하시고 관계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네, 도갈님.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발기력 개선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요. 이거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요 관련한 연구가 있는지는 제가 사실은 못 찾아봤어요. 그건 죄송하지만 아직 정확하게는 못 찾아봤는데 콜레스테롤 약 중에 뭐 스타틴 계열이라든지 뭐 보통 무슨 스틴으로 끝나는 약들인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의 전초 기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만큼 심혈관계 질환이 혈관 기능이 안 좋아지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 중에 발기력 저하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콜레스테롤 약 중에 그런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약을 잘 꾸준하게 챙겨 드신다면 내가 고지혈증이 있는데 약을 안 드셨을 때랑 비교하면 당연히 발기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학형님 질문에 한번 답변해 볼게요. 요점적은 좋아질 수는 없나요? 좋아지세요. 요거는 확실하게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진행돼서 방광 수축력이 너무 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전립선 시술이나 수술 이후에 요점적은 많이 개선이 되세요. 단순히 개선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일 좋다고 하는 소변의 파형은 요 오류의 파형은 종형, 내가 보고 싶을 때 쭉 봐서 딱 떨어지는 형태, 앞으로 약간 쏠려있는 종형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수술하시는 거다 수술 전에 많이 설명드립니다. 네. 매튜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사정 후에 현타가 많이 오고 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정 후에 피곤함이 싫어서 사정 전에 배출하지 않고 참는 경향이 있는데 전립선이나 성기 건강에 좋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정 메커니즘은 굉장히 좀 특이해요. 그래서 발기가 될 때는 그 부교감 신경이 많이 이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사정할 그 당시에는 교감 신경, 어떻게 보면은 부교감 신경 우리가 좀 쉴 때
많이 활성화되는 신경이고,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더 긴장하고 뭐 도망간다든가 싸울 때 이럴 때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 신경인데, 사정 메커니즘이 재밌는 게 부교감신경으로 쭉 관계를 하시다가 사정을 할 때 교감신경이 확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감신경이 우리 긴장했다가 딱 풀리면 확 졸리고 피곤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가장 유효한 설명은 이쪽인 것 같아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 있다가 교감신경이 한 번에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쭉 떨어지면서 긴장이 좀 풀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또 뭐 옥시토신이라든지 다른 호르몬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정 전에 배출하지 않고 참는다. 관계를 중간에 중단하신다라는 말씀이라면 사실은 전립선이나 성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정말 뭐 예전에 이제 조루 치료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자위법들이 개발된 적이 있는데, 내가 너무 무리해서 쥐어 짠다든가 뭐 통증이 있는데 참는다든가, 그리고 뭔가 사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제 극치감을 느꼈는데도 뭔가를 이제 조작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로 안에서 고여 있거나 배출되지 못한 부분들에 의해서 전립선 염의 원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염의 원인이 뭐 지금까지 뭐 대장균이 뭐 옮겨간다든가 여러 가지 위생 문제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목되고 있긴 하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돼서 나타나는 어떤 원인이라는 건.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사정 횟수나 그리고 만족스럽게 사정하는 것 자체가 전립선 염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아무래도 사정 전 배출하지 않고 참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기 건강? 성기 건강은 조직학적인 건강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전립선 염이 생기게 되면 발기 점수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네. 네. 제가 여기 있었던, 네네. 네네. 요약과 함께 마무리 드리면, 여기 질문 중에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 너무 낮추면 발기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남성 호르몬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발기력의 영향을 최소화해줄 비대증 시술은 아무래도 유로리프트 혹은 리줌 아니면 아쿠아블레이션, 그러니까 열을 최대한 가하지 않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네. 류튜님 마지막 질문, 요거 답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에서는 괜찮은데 회사나 공공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는 소변이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마무리도 시원찮아서 바지를 올리면 좀 지릴 때가 있다. 이게 내가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배뇨 신경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다른 구조적인 장애가 있는 것의 전초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비뇨의학과 방문하셔서 내 구조적인 문제 혹시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어느 정도 내 일상에 영향을 미치신다고 하면요.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전립선 비대증 유병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답답해 하셔서 오늘 자리 만들어 봤는데요. 많이 좀 도움을 받으셨다면 더 보람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